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중동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공중급유기가 추락해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 미군 사망자는 이로써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걸프 지역의 국가들도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만에서 드론 파편을 맞은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던 미국 공중급유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무원 6명 모두가 숨졌습니다. KC-135 급유기가 다른 급유기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incident occurred over friendly territory in western Iraq while the crew was on a combat mission, and again was not the result, as CENTCOM has said, was not the result of hostile or friendly fire. 미 국방부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군 140명이 다쳤고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고로 미군 전사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밤 이란과 미국 사이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에는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무산담으로 향하던 드론은 요격됐지만 소하르에선 노동자 2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오만에서 발생한 피격은 모두 4건으로 표적이 된 항구는 연료 저장 시설을 갖춘 해상 물류 거점입니다. 소하르 포트 주변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부상자는 수십 명 발생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금융허브인 두바이 금융지구에선 빌딩 외벽에 드론 요격 파편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이라크 해안에서도 유조선 2척이 피격됐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지나던 컨테이너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16척의 선박이 걸프역에서 공격을 받고 최소 7명이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파상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의 반격 속에 걸프 지역 유럽 국가 병력에서도 처음으로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 전역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이란 서부와 중부에서 2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들이 20회에 걸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어체계, 무기 생산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도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לילה צה"ל תקף והשמיד גשר מרכזי מעל נהר הליטני ששימש כמעבר למחבלי החיזבאללה ולהעברת נשק לדרום לבנון. 이란도 이스라엘 곳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정유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았고 에르빌에도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군의 대테러 훈련을 교육하던 프랑스군인 7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걸프 지역 유럽 국가 병력에서 전사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향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격의 배후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유전이 위치한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튀르키예 영공에서도 나토 방공망이 개전 후 3번째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오히려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요. 머지않은 시점이라면서도 자신이 뼛속까지 느낄 때 전쟁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아주 잘 풀리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으로 외모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댄케인 합참 의장과 브리핑을 열고
새로 등장한 이른바 최고 지도자, 최고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 다쳐서 외모가 훼손된 상태일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첫날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다리 등을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즈타바가 어제 성명을 발표했지만 음성도 없었고 영상도 없었다면서 이란에는 카메라도 많고 음성 녹음 장비도 많은데 왜 서면 성명을 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 예고에도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이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불태우는 동안 뒤쪽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를 표시하며 계속 격렬하게 구호를 외칩니다. 이란의 사법부 수장이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시위 장소인 테헤란 남부 페르도시 광장 부근을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폭격한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친정부 집회를 공습하겠다며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후임자이자 아들인 모즈타파의 사진을 들고 나와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به دشمن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خواهیم گفت که راه شهدا کور نخواهد شد و ما تا آخرین نفس 금식 성활인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위한 국제 쿠드스의 날입니다. 매년 쿠드스 집회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데 이번에는 후임 최고 지도자의 선출 직후에 열려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보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동 정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란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까지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길가로 나앉았고 밤낮 없이 울리는 공습경보에 아예 방공호에서 지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의 건물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레바논에서만 이미 7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버텨보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نسوان ارتعبت، الأولاد ارتعبوا، صاروا يبكوا، قامت الدنيا هون وما قعدت. 가자 지구 주민들의 삶은 더 처참합니다. 세계의 관심이 이란으로 몰린 사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ضرب صاروخ زنانه بالاول بعدين في 16 وزي ما انت شايف يعني نستصل ايش حاجه صفر. 이스라엘 주민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종일 울리는 공습 경보에 아예 집을 방공호로 옮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Even if it's not comfortable, at least I don't have the stress to stand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란의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주택가라고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사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가족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겼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는 경호원을 데리고 호화 쇼핑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충돌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해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베이루트에서 열린 회견에서 레바논 국민과의 연대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영내 전면적인 군사 확전이 레바논을 포함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전쟁 피해를 겪고 있는 레바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30만 달러, 약 4,600억 원 규모의 긴급 인도주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이 시작된 이후로 81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이란 전쟁이 벌써 보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하면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를 찾고 있고 이란은 놔주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했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까지 잿더미가 됐습니다. حضرت امام خامنه ای با نوشید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در ماه مبارک رمضان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 수업받던 이란 초등학생 17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잘못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하더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맞섰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 초토화를 성과로 포장하면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하지만 사망한 하메네이 아들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이란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면서 전쟁을 멈출 조건으로 침략 방지 약속과 전쟁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는 12일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 안개 속입니다. 이란에서는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미군도 150명 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 상당수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선박을 공격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배들은 전쟁이 터진 뒤 2주가 넘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문제는 봉쇄가 장기화하는 것을 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태국 선박 등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에 이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도 호르무즈 봉쇄 강화여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0여 척과 선원 180여 명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배에 생필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까운 항구에서 물건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 선원들이 배를 두고 내려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서 선박별로 생필품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에 귀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선사와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뢰 위험이나 이란의 직접 공격 가능성 등으로 위험 부담이 커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불안한 기다림은 당분간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곤란한 상황이 된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방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에 묶여있던 제재 대상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30일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적 유예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유럽연합 EU는 즉각 수정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SNS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나토 훈련 참관차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Heute Morgen erfahren, dass sich die amerikanische Regierung offensichtlich anders entschieden hat. Noch einmal, wir halten das für falsch. Es gibt im Augenblick ein Preisproblem, aber kein Mengenproblem.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가 상승 등 어떠한 경우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G7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키어 스타머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단독 행동에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 로드맵을 고수하겠다며 가세했습니다. Respecto a la política de Estados Unidos, pues bueno, realmente es un cambio radical respecto a lo que se nos pedía también a la Unión Europea. E insisto, es algo que sorprende, ¿no? En este contexto.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 우방국들과의 균열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이란의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해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에서 $15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서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며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코스피는 5,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피력하면서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충격은 국내 증시 개장 때 고스란히 반영돼 코스피는 문을 연 직후 3%대 낙폭을 보이며 한때 5,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후 들어 5,4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날보다 1.7%가량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100를 훌쩍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장중 8%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장이 계속되며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전쟁 2주차 이제 되는 시기인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고요.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는 뭐 주간 하락률이 한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하락했고 현대차도 0.77%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0.4% 오른 1152.96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1460원대까지 하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국제유가 급등에 149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1490원을 넘긴 상태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분간 이러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은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직은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거나 제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기대감을 안고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 특히 기름값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가격이 내려주면 소비자야 좋죠. 이 하루에 기름값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6, 7만 원씩 매일 넣어요. 바쁜 와중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수십 분씩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주유소들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동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싼 주유소 안 찾아다녀도 되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제도 시행 전과 가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주유소가 위치한 고양시 일대에서는 오전부터 가격 내리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오후부터 인하 행렬에 동참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수준입니다. 아직 이전에 비싼 가격에 사온 기름을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1, 20원 차이인데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전이 되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힘들었던 시민들은 하루빨리 최고 가격제가 시장에 안착하길 바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가 본격 시행된 뒤에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면서 부당이득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유가까지 민생 주요 현안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해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한 거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어기는 주유소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리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데 1시간여 뒤엔 주변 주유소 가격이 표기된 지도도 띄우며 바가지 신고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오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물가와 직결되는 유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글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약속은 지킨다거나 부처별 칸막이가 없다며 기사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강조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응답자들이 긍정평가한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배경으론 중동 사태 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앞으로도 SNS나 공식 일정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거대 양당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서 촉발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계기로 올드 민주당과 뉴 이재명계 사이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혼란이 극심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매듭짓고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려던 민주당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여권의 빅스피커로 여겨지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친명계 의원들이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고 당이 분명한 입장과 함께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민주 파초스급이 아니라 민주 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에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른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동시에 여권 내 분열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거래설을 폭로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를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발화자에 대해서 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당에서는 당사자 원칙으로 했습니다. 곧바로 정 대표가 김 씨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 대표를 두둔했고 정 대표도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지층 분열 속 당권파인 이른바 올드 민주당계와 비당권파인 뉴 이재명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김 씨가 뉴 이재명계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무고죄 대응을 언급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니체가 말한처럼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제입니다.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가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 취소 거래설이 여권 분열에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제1야당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를 놓고 집안 싸움이 절정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요구에 선을 그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 어게인을 둘러싼 내용으로 중도층이 떠나며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거란 위기감 속에 지방선거 석 달 전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절윤결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후 장 대표의 행보는 조금씩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연이은 사과로 애둘러 절윤 실천에 나섰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진 친한계 등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멈추자며 나름의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하지만 외연 확장, 중도층 마음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행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징계 보류는 갈등 봉합을 명분으로 장 대표 측근 징계도 멈추려는 속셈이란 지적 속에 당내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당내 극우 인사들을 즉각 제명,
이런데도 장 대표는 사실상 주변 인사 정리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의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비판 속 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5차 법이 내이지만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등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여당에 뒤졌습니다. 이러자 장동혁 대표 얼굴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혁신선대위 꾸리고 대표는 아예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변화를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빠지는 겁니까? 혁신선대위의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 시장의 요구는 자신만의 일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라며 선민의식이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의 시장 후보 등록부터 파열음이 계속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갑자기 사퇴해버렸습니다. 당내 윤허계인 세력 정리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 등의 기싸움 속에 공관위원장까지 공석이 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전략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첩된 난관을 타개할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장 대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에서도 선거는 치러집니다. 북한이 내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요. 올해도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가 마무리된 직후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선전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우리 혁명대회의 1심 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다는데 이번 선거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과 법률 재개정, 예산 심의, 내각 인선 등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 687명인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데 선거 절차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후보자는 단 1명, 경선을 거쳤다곤 하지만 단독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합니다. 북한이 밝힌 2019년 14기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99.99%, 찬성률은 무려 100%였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드러나도록 투표 과정이 설계돼 가능한 결과입니다. 17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소에 가지 못할 경우 대리투표나 이동투표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경우 흠집이 없는 완전 무결한 통치 체제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100% 찬성은 변함이 없는 기준이고요. 이번 대의원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세 번째 선거입니다. 5년이 주기인 당대회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 5년을 훌쩍 넘겨 선거를 미뤄왔는데 9차 당대회에서 진행된 물갈이 흐름이 이번에도 재현될지가 우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엄정한 소송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3,300만여 건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가운데 변론 기일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2,000명에 달하는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등 각각 30만 원을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에서 원고 측은 어처구니 없는 총체적 시스템 붕괴로 스미싱 범죄 피해 등에 노출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유출 사고 후에도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단독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청구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법 위반 여부를 다툴 행정소송을 마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행정소송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첫 소송의 진행 경과와 재판부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천에서 방임 끝에 숨진 20개월 여야의 양육 환경은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인 참혹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스스로 걷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온몸이 심하게 야윈 상태였습니다. 먼저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20개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집안은 어린아이 둘을 키운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내부를 살폈던 A씨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개와 고양이의 용변 냄새가 진동했고 겨우 10평 남짓한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었다고 YTN에 전했습니다. 특히 부엌에는 분유는커녕 평범한 식자재조차 안 보였고 싱크대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용기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사는 공간이지만 장난감이나 학용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아이의 작고 야윈 시신은 스스로 걷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았는지 왼손 엄지손가락엔 짓 물렀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누군가 한 번만 집을 방문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거라며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가 두 아이 양육을 모두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에 첫째에 대한 방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숨을 거둔 보금자리가 지나치게 열악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임 사유와 여성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주변 사람들은 친모가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친모의 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요. 우리 사회 복지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혼자서 두 딸을 키우던 20대 친모 A씨는 언니네 가족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살며 평소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20개월 된 여아가 방임 끝에 숨졌을 당시 신고자는 친모도 이모도 아닌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부는 몸이 차가워졌다며 처제인 A씨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얼른 신고했어야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일부 주민은 취재진에 A씨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뿐 아니라 언니 가족도 대인관계에 이상이 있어 보였다고 이웃들은 증언했는데 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에 5만 원밖에 없다 언급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 결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상조업체의 도움을 받아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6월 A씨의 가정방문 상담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전화와 내방을 통해 꾸준히 생활 실태를 확인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가족의 처지가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장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신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처벌이 미미하다고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담보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 탱크를 개조하거나 비밀 문을 만들어 물고기를 교묘하게 숨기는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 실태가 지난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불법 조업으로 납포된 선박을 찾을 때 내는 담보금이 적어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열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그리고 두 달여 뒤인 지난 6일 대검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긴 경우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금까지는 최대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비밀어창에 모두 6톤의 물고기를 숨긴 중국어선 2척이 제주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격벽 내 어획물 확인 중. 수법은 이전의 다른 중국어선들과 비슷했습니다. 어창 내 작은 격실을 따로 만들어 얼음을 꽉 채워 진입을 막고 그 외 공간에 어획물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어창 사이 작은 출입문을 통해 어획물을 입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선을 찾기 위한 담보금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담보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대검은 국회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데 비밀어창 설치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부산 만덕동 도로에서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추돌하고 튕겨나간 승합차가 앞서 있던 SUV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와 SUV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치원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도피하던 A씨를 4개월 쫓은 끝에 경기 이천시에 있는 모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실혼 배우자 B씨를 A씨의 도피를 돕고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로 공모해 물류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6차례 발부받는 등 2사람의 동선을 추적해 B씨가 A씨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는 현장을 덮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0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미성년자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지역의사 양성 계획에 맞춰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갈 길이 먼데요. 이미 우리 지역의료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는 등 위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증원된 의대 정원에 맞춰 대학별 정원이 배정됐습니다. 490명 내는 내년엔 서울을 뺀 32개 의대가 최소 2명에서 최대 39명 정원이 증가합니다. 613명 추가되는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의대별로 정원이 3명에서 49명씩 확대됩니다. 증원 폭이 제일 큰 강원대와 충북대의 경우 49명이던 정원이 98명으로 2배가 됩니다.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증원부는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합니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추가되면 지역의사 부족 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농어촌 보건소에서 지역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가 3년 만에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길어 안 그래도 감소 추세였는데 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가 크게 늘어나며 신청이 급감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공보의를 재배치해 섬가치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139개 은면 보건지소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인 취약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인력 배치와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지역의료 여건상 가장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393곳은 순회 진료와 원격 진료를 확대하고
일부 진료 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 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36개월 복무 기간도 단축해 공보위 신청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지만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2032년까지는 취약지 의료 공백이 개선되기 힘들 거라 전망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K배터리가 총 출동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6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로봇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혁신 기술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업의 핵심 동력, 배터리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에 주력했던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올해는 로봇, 드론 등 미래 먹거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삼성 SDI는 피지컬 인공지능에 사용될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서 그런 유연한 설계 가능성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 인산철 기반으로 화재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전력 인프라에 맞춘 ESS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LFP 조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였고요. 열폭주 방지 기능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배터리가 적용된 사족 보행 로봇과 SK온의 자율이동 로봇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며 배터리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물류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전시장을 채웠는데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소재와 전략광물 생산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표현한 모형입니다. 폐배터리나 폐자원에서 원료들을 추출해 재활용한 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산업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이거보다 더 크게 열리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67개 기업이 참여한 올해 인터배터리는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와 BTS 등 대표 K-팝 아티스트들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사생활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팝 세계화와 함께 위험 변수 역시 국경을 넘어 확장된 건데 소속사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 음반을 내고 돌아온 K-팝 간판 그룹 블랙핑크. 이미 대대적인 월드 투어를 진행한 만큼 음반 발매 뒤에는 예정됐던 개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멤버 제니가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봉변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서 급격히 퍼졌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남성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놀리듯 이름을 부르거나 웃어달라고 요구하자 영상 속 제니는 지친 표정으로 사인을 해줄 테니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Can I please have my name? Stop. We leave after this one. 그러자 일부는 준비했던 포토카드를 무더기로 들이밀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팬이 아니라 사인을 비싸게 팔려는 장사꾼들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온라인 허위 게시물도 잇따랐습니다. 제니가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AI 제작 SNS 사진까지 퍼지면서 소속사는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BTS 멤버 정국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K-팝 가수들은 극성 해외 팬들에게서 실질적인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잦은 온라인 소통으로 K-팝 가수와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여기는 해외 팬들이 늘어나고 실시간 동선이 목격담 등으로 공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팝이 가지고 있는 이 대중소통의 측면과 아티스트의 보호 측면이 잘 조화를 쓸 만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국내 사생팬으로 몸살을 앓았던 K-팝 업계. 성장의 동력이 된 팬덤의 세계화가 아티스트 보호라는 과제 역시 키우고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두 계절이 공존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9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초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니까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또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0.5도, 대구가 영하 0.8도, 안동이 영하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2도, 청주와 대전이 14도, 창원도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